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어려운 주식 고민을 해결하고 저녁 식사까지 편안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굿 이브닝 주라벨의 김지송입니다. 자, 우리 굿 이브닝 주라벨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주식과 라이프 밸런스를 이제 줄여서 굿 이브닝 주라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먼저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당일장 마감과 시황 정리, 업종 테마 분석도 해드리고 팍스경제TV 최고의 증권 전문가분과 함께 주린이를 위한 스페셜한 주식 증권 교육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분 소개해드릴게요. 자, 그가 돌아왔다, 홍주원이 떴다. 바로 홍주원 대표님이신데요. 이분은요, 타 경제 채널에서 수익률 대회 1위를 다수 수상하신 아주 실력이 뛰어나신 분이시고요. 옆에 이렇게 이제 수익률이 나와 있는데 파원의 48%, 오르비텍 53%, 고령제약 55%, 세로닉스 124% 등 이렇게 아주 단기간에 수익률을 크게 내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또 준비된 공약주가 있었죠. 우리 시청자분만 알 수 있는 그런 오르비텍이라는 종목, 우리 지금 이 주라벨에서만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한 주 만에 수익률이 35%가 났고요. 2주째인 지금 5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시청자 공약 이벤트였는데요. 자, 넘겨주시겠어요? 옆에 보시면 이 라이브 방송 공개 공약주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직접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오르비텍 33%라는 이런 인증을 또 해주셨는데요. 이런 좋은 종목들 나도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야지만 가능하시겠죠?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란톡 하단에 말구름 표시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말구름 플러스까지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오픈 채팅 말구름 표시를 또 클릭을 해주시면 돋보기 모양이 떠요. 여기에 홍주원이 떴다를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지금 방송이 되는 5시부터 6시까지만 열려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가 장중에 약간 상승 전환하는 듯 하더니 결국에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파월 의장의 시장 달래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서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자면요. 0.31% 하락한 3070.09에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1.85% 하락한 936.6에 마감했습니다. 그럼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장 초반에 파란불로 시작했지만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 외인들의 매도 물량을 흡수하면서 지수를 조금 더 버텨준 것 같은 느낌입니다. 특히나 오늘 좀 눈에 띄었던 것은 지난해 말부터 매도 공세를 펼쳐왔던 연기금이 오늘은 매수세를 좀 보여준 게 눈에 띄었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3,744억 원 팔아치웠고요. 기관이 3,005억 원, 개인이 782억 원 사들였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세가 나왔고요. 개인만 1,237억 원 홀로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슈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포인트는요. 간밤에 미증시에서 또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로 나스닥이 좀 소폭 크게 조정을 받자 국내 증시도 장 초반부터 좀 영향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지수 전망과 저가 매수 가능한 섹터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 포인트는요. 국제유가가 최근에 4% 가까운 반등을 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에 미국의 원유 생산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엄청난 급등을 좀 보인 것 같은데요. 또 화학산업들도 이래서 셧다운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련해서 국내 조선과 화학주 강세 추세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여쭙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도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홍주원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바로 기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알찬 내용으로 꾹꾹 담았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팍스TV 최고의 증권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홍준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떠셨어요? 이번 한 주 좀 잘 보내셨어요? 아니요. 어때요? 왜요? 다이어트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 다이어트 때문이요? 아니, 시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좀 네. 조정을 받아서 힘든가 했더니. 네네. 근데 홍준 대표님의 종목은 언제나 빨간불이에요. 일단은 이 시장이 조정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네. 우리가 봤을 때, 좀 심리적으로 힘들잖아요. 네. 조정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조정이 왜 들어오냐고, 이 조정이 조정일까 아니면은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수순일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네.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오르내림은 당연히 있습니다. 오르내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를 때는 막 행복해하고 내릴 때는 막 그 불안해하고 뭐 우려하고 이렇게 일희일비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런 시장 속에서 개인 투자자가 이끌려가게 됩니다. 시장에 그냥 끌려다녀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시장에 안 끌려다니기 위해서는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보고 좀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뭐 딱히 시장 때문에 뭐 한 주를 잘 못 보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아니다라고 이제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 이유는 좀 단순하게 이게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할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제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좀 건강한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시장에 이제 모멘텀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뭐 다시 반등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이제 준비 단계의 조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솔직히 말하면은 뭐 유쾌하게는 보내지 못했어도 그렇게 뭐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어요. 다시 올라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이 이제 다시 올라왔을 때 우리가 이제 그때 이제 대응을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만약에 여기서 안 올라온다 그러면은 다 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좀 우울하고 그러겠죠. 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이대로 시장을 죽이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명분이 없어요. 물론 이제 많이 올랐다, 버블이다, 거품이다. 뭐 이게 명분이란 명분인데, 그렇게 보기에는 지속적으로 지금 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개인 매수세든 뭐가 됐든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오늘 뭐 코스닥 시장은 조금 아쉬운 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61선을 좀 이탈을 하면서 조금 이제 저점을 깨트리는 또 이런 흐름으로 갔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그 코스피 시장 자체 전망도 괜찮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기술주 중심이다 보니까 또 기술주 자체도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강해요. 뭐 2차 전지라든가 친환경 소재라든가 뭐 5G 섹터라든가 뭐 통신, 그리고 이제 보안주 같은 경우 네. 이런 종목들 전부 다 보면은 좀 코스닥 종목이 좀 많죠. 근데 이 종목들의 이 섹터들의 이제 재료를 보자면은 모멘텀이 강합니다. 한마디로 미래에 해당이 되는, 미래 산업에 해당이 되는 재료, 미래성 재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이대로 죽기에는 아직까지 아쉬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세력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세력들 역시나 지금 이제 좀 숨고르기 장세에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더 한두 번은 더 먹을 구간이 분명히 남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물량 정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해가지고 반등 시장에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시장에 이제 내가 불안하다 그래가지고 의미 없는 손절하고, 그리고 이제 뭐 급등주 따라가다 물려버리고, 혹은 이제 막 그 단타 같은 거 이제 하지도 못하면서 막 괜히 따라 들어갔다가 손절도 못하고 그냥 네. 그대로 물려버리는 이런 지금 매매하시는 분들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많습니다. 지금 이런 시장에.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하루 올라갔다가 쭉 빠졌다가 또 다음날 되면 또 다른 종목 쭉 갔다가 또 빠졌다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없어요. 네. 테마도 그렇고 계속 지금 너무 빨리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만큼이나 지금 이게 이제 단기 반등 섹터가 지금 많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시장에 내가 급등주 잘못 공략하고 올라가는 종목 쳐다만 보고 있다 보면은 뇌동매매하기가 쉬운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라리 네. 내가 좋은 섹터, 좋은 종목에 이제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이런 시장 속에서 조금 이제 그냥 차분하게 의연하게 좀 기다리는 줄 아는 그런 좀 마음으로 좀 대처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린이 분들은요, 지금 시장에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우리 홍준 대표님이 이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공략주를 주셨던 게 있는데, 오르비텍이라는 종목 있잖아요. 네네. 한 주 만에 수익률이 35%가 났고요. 지금 2주째인데요. 벌써 53%의 수익률이 났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는요, 이렇게 네. 수익률이 나서 더 오르진 않겠거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 재료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뭔가요? 우선은 지금 이제 시기가 좋잖아요. 지금 이 오르비텍이 갖고 있는 네. 재료가 지금 시기에 좀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흔히 선침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선침해를 누가 빨리 하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시장이 네. 주식 시장은 눈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침해라는 것도 사실은 잘했다고 하더라도 더 어려운 게 뭐냐면은 선침해를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뭘까요? 약간 익절. 아니요.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그래요? 제일 첫 네.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선침해라고 해도 네. 실질적으로 내가 사자마자 올라가는 마법은 없어요. 그렇죠. 선침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네. 주가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좋은 종목을 잘 사놓고 네. 주가가 빠졌을 때 의미 없이 손절하는 경우. 그 선침해가 의미가 없잖아. 맞아요. 그죠?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주식은 오르내림이 있는데 내가 선침해를 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좋은 종목을 내가 잘 찾아서 분석도 잘 했고 전략 구성도 했기 때문에 그 종목을 선침해를 한 거잖아요. 선침해라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뭔가를 모멘텀을 보고 재료를 보고 차트를 보고 기업을 봤을 때 이거는 먼저 미리 사둬야겠다 해서 사는 게 선침해거든요. 네. 근데 선침해를 해놓고 그렇게 잘 분석을 해놓고 조금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팔아버려요. 그냥 손절을 쳐버립니다. 마음이 아프죠. 이런 시장 속에서 특히나 네. 이런 시장 속에서 내 종목 빼고 다 올라가는 것 같아. 근데 그건 본인 생각이거든요. 네. 지금 시장 자체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섹터는 없어요. 올라갔다 빠졌다가 또 다른 섹터 토스해주고 또 다른 섹터가 올라갔다 빠졌다가 또 다른 섹터 이게 계속 이렇게 그 순환이 돌아주는데 근데 이제 내가 보는 거는 올라가는 것만 보기 때문에 내 종목 빼고 다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선침해를 잘해놓고 그렇게 손절을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못 먹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오르비텍 같은 종목도 네. 분명히 사놓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일주일 만에 30% 갈지 2주일 만에 50% 갈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제가 신도 아닌데. 다만 이 정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5,000원에 샀는데 네. 적어도 8,000원까지는 올라가겠구나. 요 정도는 제가 이제 가격선까지는 제가 목표가라든가 이런 거는 다 정해놓을 수는 있겠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언제 갈지 어떻게 갈지 그 일시 시간까지는 제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날짜까지는. 근데 제가 그게 뭐 신이 아니고서야 네. 그걸 알 수는 없죠. 그 오르비텍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래도 만약에 이제 목표가가 8,000원이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2개월 안엔 가겠구나. 혹은 뭐 한 달 안엔 가겠구나. 이렇게 어림잡아서 이제 차트를 보고 이 정도 기간이면 이렇게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주일 만에 갈지, 이게 실질적으로 2주일 만에 갈지, 혹은 3개월 뒤에 갈지, 4개월 뒤에 갈지는 몰라요. 이거는 신의 영역인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목표가까지는 딱 이제 어느 정도 거의 제가 말하는 목표가는 거의 다 가요. 네. 거의 다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선침해를 했을 때 아까 선침해 이야기를 했잖아요. 선침해를 했을 때 내가 이 종목을 사놓고 목표가까지 여유 있게 좀 끌고 갈 수 있느냐, 혹은 목표가까지 어떠한 과정 속에서 내가 잘 버티고 끌고 갈 수가 있느냐. 이게 그냥 결국은 뭐냐면은 이 주식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근데 선침해를 잘 해놓고 이런 시장 속에서 내 종목 빼고 다 가는 것 같으니까 에이씨 나 모르겠어 이거 팔아버리고 올라가는 거 이거 지금 핫하니까 살 거야. 예를 들어서 쿠팡 관련주 네. 막 샀어. 근데 그 다음날 뭐 어떻게 돼요? 개파락 출발해도. 그죠? 맞아요. 장대양목 끝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물리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쿠팡 관련주가 이대로 끝나진 않겠죠. 또 한 번 올라오겠지만 탈출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더 떨어졌다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 그런 식으로 내 종목 빼고 다 올라간다. 내가 이거 빨리 정리하고 저 종목 들어가면은 이게 수익이 얼마야? 이건 단단한 착각이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식은. 본인들이 신이 아닌 이상. 네.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좋은 종목을 잘 찾아서 네. 미리 사놓고 조금 이제 여유 있게 떨어지더라도 이건 모멘텀도 좋고 차트도 좋고 재료도 좋고 재무 실적도 양호해. 그러면은 믿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종목을 믿지 못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흔들리고 의미 없는 손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 종목들을 들어갈 때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한 몇 가지 이제 그 노하우가 있어요. 네. 일단은 내가 첫 번째로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알아봐야 돼요. 내가 사고자 하는 종목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이 종목을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적어도 3가지 정도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3가지 정도를 찾다 보면은 이 종목을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해지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비중 조절은 필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믿기 위한 수단입니다. 네. 내가 비중을 막 50% 100% 들어갔어요. 그럼 이 종목이 좋은 건 알지만
이 종목이 떨어질 때마다 내가 뭐가 느껴져?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제 그 1,000만 원 있어요. 네. 근데 앵커님이 저한테 10만 원만 빌려달래. 네. 혹은 50만 원만 빌려달래. 네. 내 비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 10만 원은 1% 비중이니까 이거 빌려줘도 뭐 그래 뭐 이게 이렇게 빌려줘요. 네. 그러면은 뭐 앵커님은 저는 믿으니까 네. 언젠가 10만 원 주겠지.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안에 주겠다고 했어. 한 달 딱 돼가지고 이게 내가 어떤 사정이 생겨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만 더 기다려줘요. 네.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요. 이렇게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500만 원을 빌려줬어요. 불안하죠. 근데 막 약속 날짜 다 됐는데 연락도 네. 안 되고 막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 불안하죠. 네. 믿지만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비슷한 거예요. 주식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이 들어갈수록 네. 이 종목에 대한 의심만 많아져요. 그래서 이 종목을 믿기 위해서는 네. 내가 종목을 사야 되는 이유 3가지 정도, 이유는 네. 명확하게 알고 사야 되는 거고, 이유가 아무리 좋고 명확하더라도 두 번째는 뭐냐면은 비중 조절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2가지만 기억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유 있게 좀 투자할 수 있어요. 네. 사실 이제 이 얘기를 좀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조정 장세에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네. 좋은 종목 잘 사놓고 그거를 잘 못 끌고 가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조정 장세에 네. 내가 심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애시당초 내가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네. 오늘 제가 이제 무료 공략주 드리기로 했잖아요. 네. 오늘 제가 드리기로 한 무료 공략주 역시나 모멘텀이 강하고요. 재무실적 견조하고요. 그리고 미래의 재료성이 아주 특출난 종목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을 제가 저번 주에 네. 그 노란통 메신저에 네. 들어오시면은 준다고 해가지고 네. 저번 주에 드린 종목이에요. 네. 근데 아직까지 매수 구간에 포함이 됩니다. 오. 근데 그거는 이제 방송에서는 아직까지 얘기가 안 됐으니까. 네. 근데 이런 종목을 드려도 사실은 주식은 바로 오르내림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는 마법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을 할 때에는 좋은 종목이구나, 내가 이거를 좋은 종목을 들고 갈 수 있구나라는 어떠한 그것만 생각해야 되지, 이걸 내가 사자마자 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막 엄청나게 반전을 노릴 거다, 이런 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료 공략주라든가 아무리 좋은 종목들을 하더라도 항상 중용의 자세로 좀 주식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노란통 메신저에 들어오셔야만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 공략주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노란통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홍주환이 떴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야만 지금 미래 재료성 아주 탄탄하고 재무실적 견조하고 상승 모멘텀까지 있는 이런 좋은 공략주를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한번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우리 장 이슈 포인트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최근 글로벌 증시 최대 화두는 미국채 10년물 금리 상승 우려에 따른 증시 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간밤에 나스닥이 급락했는데 오늘 이제 파월 의장의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약간 집중되고 있는데 코멘트에 따라서 증시 상황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나라 증시 지수 전망과 저가 매수 가능한 섹터는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전망은 조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 지수가 조정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우선은 미국에 좀 영향이 커요.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이 금리를 상승을 시키겠다라는 이제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네. 지금 다 뭘 걱정하고 있죠?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커요. 왜냐면은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영향이 바로 다이렉트로 시장에까지 가진 않지만 네. 인플레이션이 1차적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미치게 하는 영향이 바로 뭐냐면 기업에 타격을 주게 되거든요. 그럼 기업이 타격을 받았을 때 당연히 기업은 좀 힘들어지고 네. 기업이 힘들어지게 되면 될수록 주식시장에 영향이 가게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인플레이션을 되게 좀 많이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지금 그 진행이 빠르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가장 큰 원인은 금리예요. 네. 근데 금리가 상승이 된다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 통화 정책이라고 하죠.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이 연준 의장이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제 저기 백악관이죠. 네. 백악관과 이제 우리가 청문회를 열겠다.
이런 뭐 상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거의 역사를 살펴봐도 이 연준에서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주식 시장의 방향이 결정되거든요.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 국채 금리가 상승이 되고 미국 금리 자체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의존도가 강한 나라면은 당연히 미국의 또 그런 거를 따라가게 됩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이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냐. 바로 이제 통화정책 보고서를 좀 제출을 한다. 이 통화정책 보고서의 내용인데 금리를 안 올릴 수는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지금 기정사실화된 네.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뭐냐면은 금리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상승이 될 것이냐. 요걸 봐야 되는데 파월 의장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네. 자,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리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올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오는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물가 상승률은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네. 이거는 단기간에 해당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물가가 단기간에 다시 안정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한 거를 봤을 때는 금리 상승률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예상하는 수치를 상회할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인정할 수 있는 한마디로 미국 자체에서 인정할 수 있는 네.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지금 단기 악재 같은 경우는 금방 또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우리가 조정이 들어왔을 때 조금 길게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만 염두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에 2월이나 3월 초까지는. 네.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된다 그러면은 다시 분명히 반등을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네네. 이제 금리 상승에 따라서 간밤에 네네. 기술주들이 굉장히 약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네네. 그럼 국내 증시에서도 기술주들이 그럼 하락할 가능성도 좀 조정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도 높은 건가요? 사실은 이제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기술주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대형주를 뺀 다 중소형주가 다 해당이 된다 보시면 돼요. 대형주는 뭐가 있어요? 돈이 있죠. 돈이 많잖아요. 버틸 그죠? 수 있으니까. 네, 돈이 많아요. 중소형주는 돈이 없어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그냥 단순하게 돈이 많은 친구는 버틸 수 있고 영향을 좀 덜 받고 네.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친구들, 종목들은 좀 이거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수치를 계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냥 기술주보다도 그냥 중소형주 전반적으로 다 좀 조정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네. 약간 내용이 나왔던 게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금융주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네. 주식은 위험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부동산은 안전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부동산과 주식의 차이는 위험자산이다, 안전자산이다 이 차이보다는 어떻게 투자하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식에도 저는 안전자산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를 어떻게 하나의 틀로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주식 안에는 뭐가 있죠?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죠? 국내 상장 주식이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럼 2,000개 모두가 위험자산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삼성전자를 위험자산으로 보나요? 그렇진 않죠. 네. 예? 근데 이제 뭐 실질적으로 강남 뭐 부동산이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이 버블이 꼈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부동산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큰 버블이 꼈을 때는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차이는 우리가 이제 그 당시의 시세와 어떠한 가치를 보고 결정하는 건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이제 금융주를 설명 주셨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이 금융주들의 주가들, 은행 지주사들 있죠? 네. 은행 지주사들의 주가는 제가 봤을 땐 주식 시장에서 안전자산에 속한다고 봐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 주신 거에 있어서 네. 금융주는 크게 우리에게 수익은 못 줘요. 참고로. 근데 적금 이자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줍니다. 그렇겠네요. 적금 이자보다 많은 수익을 줘요. 근데 이제 적금 이자보다 많은 수익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지금 금융주는 될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포인트에 대한 내용 한번 들어봤고요. 자, 우리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요. 오늘의 공략주도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재무제표 탄탄하고요. 또 상승 재료도 있는 그런 공략주가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야 되는데요. 바로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홍주환이 떴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오르비텍처럼 한 주 만에 수익률 35%, 2주 만에 또 수익률 50%가 넘는 이런 좋은 종목들 받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하마님, 아네스님 어서 오시고요. 네,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요. 저희 이 방송이 시작되는 5시부터 6시까지 그 사이에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 한번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 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정유 화학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에 조선 역시 국내 조선사들이 올해 2월이 아직 지나지도 않았는데 전체 수준 목표의 15%를 달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런 상황에 또 여기 미국에서도 또 이슈가 있죠. 미국에서 한파가 최근 들어서 크게 와가지고요. 이제 또 유가가 또 오른 그런 이유가 될 텐데 반사수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추세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파 때문에 유가가 잠깐 우리가 수급이 동반되면서 잠깐 급등을 만들어냈죠. 네. 한파가 얼마나 갑니까? 그래도 2주 동안은 셔트다운이 될 거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 정도잖아요. 네. 우리가 봤을 때 네. 2주 정도. 네. 뭐 6개월, 3개월 뒤에는 어떨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원유를 볼 때는 이런 왜 올랐는지에 대한 이유를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지속성이 없어요. 그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봐야 2주에서 한 달입니다. 네. 지속성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이유로는 급등을 만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를 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원유, 정유 쪽에 전반적인 이 느낌을 봤을 때는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죠. 네. 왜 하락을 했을까? 자, 바로 이제 감산 합의가 별로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감산 합의가 좀 된다 그러면은 네. 어떻게 될까? 좀 안정세로 찾아가겠죠. 네.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친환경 소재다, 뭐다, 막 2차 전지다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실 이제 이 원유나 정유가 차지하는 에너지 소비 비율이 꽤 커요. 아직까진 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집중할 건 뭐냐면은 미국의 이제 한파 이런 거는 이제 단기적 이슈고 이제 더 집중할 건 뭐냐면은 감산 합의가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느냐 안 지느냐. 네. 결국 이 원유 가격을 누가 결정해요? 패권 국가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말을 안 듣고 있죠.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막 덩치 큰 친구가 막 이렇게 툭툭 건드리면서 치면서 막 이렇게 말 좀 들어 이러고 있는데 이 조그마한 애가 막 이제 도끼를 품고 네. 건들지 마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어.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네. 막 쥐어받기에는 대외적으로 막 지금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나쁜 놈이 되기 싫으니까 네. 어떻게 해요? 정치를 합니다. 그죠? 이게 정치를 하죠. 근데 이렇게 정치를 하다가 얘도 힘들어지고 둘 다 힘들어지면 나중에 좀 지쳤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쳤을 때 결국 합의라는 걸 하잖아요. 그만 싸우자 이렇게. 그게 나왔을 때 이 분위기가 점점점 안정화가 되면서 정유 원유는 조금 그때부터 반등세를 좀 보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지금 뭐 한파 때문에 잠깐 뭐 이렇게 올랐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오르기에는 좀 모멘텀이 되게 약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거는 자, 지금 이제 뭐 사우디든 뭐든 뭐 이제 미국이든 이 원유에 대한 합의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얼마나 합의가 될 것인지 이걸 좀 우리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당장에는 이 원유 정유가 지금 많이 바닥을 기고 있어요. 횡보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 기회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시기의 문제인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선취매를 하는 건 좋아. 네. 선취매를 하는 건 좋은데 뭐라 그랬어요? 기다림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잘 못 기다리니까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선취매를 할 때 내가 어떻게 선취매를 할 것이고 어느 정도 비중으로 얼마만큼 모아갈 것인지를 좀 공략을 해보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원유는 괜찮아요. 예, 지금 좀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원유에 대해서는 이제 좀 지금 저점 매수 기회가 좀 괜찮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우리 또 홍주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오늘 또 바로 기법이 준비가 되어 있죠. 오늘은 바로 기법 어떤 걸 준비를 하셨어요? 오늘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포트폴리오면 아까 전에 그런 말한 그 비중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비중, 네. 그쵸. 맞아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비중 얘기를 하기 전에 네네네. 자, 또 노란톡 메신저 우리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지금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홍주원이 떴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요. 바로 오늘의 공약주도 이 노란톡방에서만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방송이 되는 5시부터 6시 사이에만 들어오셔야만 이 공약주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포트폴리오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한번 제가 네.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어가지고 길게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집중을 이제부터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자, 이런 강의를 실질적으로는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좀 중요한 강의니까, 그리고 또 자주 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니니까 시청자 여러분 잘 필기하시면서, 자, 노트랑 펜 꺼내가지고 필기하시면서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이 포트폴리오가 뭔가요? 포트폴리오가 뭐예요?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성공 투자의 시작은 포트폴리오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이 타이틀은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한 완벽한 방법, 바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네. 자, 포트폴리오란 무엇인가? 자, 이게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제가 잘 읽어드릴게요. 주식 투자의 위험을 줄이고 투자의 승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일까? 투자의 위험은 줄이고 투자의 승률은 높인다.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포트폴리오는 그러기 위한 수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두 번째로 여러 종목의 분산 투자를 하여서 수익금을 활용한 복리를 크게 활용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주식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라고 묻는다 그러면은 단연 복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자유자재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자유성, 그리고 이 바로 복리, 이게 지금 두 개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복리를 가장 좋게, 가장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를 정말 투자를 할 때는 잘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성을 합니다. 자, 뭐냐면은 대주제예요. 대주제, 큰 카테고리. 자, 첫 번째로는 성장형입니다. 성장형. 성장형이란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한마디로 기술 가치주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가치주라는 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가치주라고 지금 알고 계신 건 뭐예요? PER이 낮고 PBR이 낮아가지고 부채 대비 보유 자산이 많고 실적은 계속 증가하고, 이런 종목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치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그냥 후행 PER을 보느냐 선행 PER을 보느냐, 이 문제인데, 후행 PER로 봤을 때는 가치주, 저평가주일 수 있잖아. 또 선행 PER로 봤을 때는 저평가주가 아닐 수도 있어요. 되게 애매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저 홍주원이 이야기하는 가치주는 그런 게 가치주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가치를 보고 투자를 했을 때 정말 그 가치가 실현이 됐을 때 저는 그걸 가치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저평가주, 가치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장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미래 가치주입니다. 미래 가치주. 한마디로 미래의 산업성에 있어서 이 종목이 성장할 수 있는 가치를 충분하게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전에 있었던 이런 실적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성장형 같은 경우는 조금 투자 성향이 어떨까? 공격적입니다. 공격적 투자를 하는 이제 좀 사람들한테 해당이 돼요. 왜냐면은 성장형은 미래의 어떠한 가치를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은 뭘 먹고 제가 산다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꿈과 희망을 먹고 산다 그래요. 그럼 당연히 미래의 가치가 있는 종목에는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아주 폭등세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성장형을 좋아해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뭐냐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성장형이고, 자, 두 번째는 안정성장형입니다. 발음이 좀 어렵죠? 안정성장형. 한마디로 안정적이면서도 성장하는 이런 종목들이에요. 자, 근데 이런 종목들이 애매하죠.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판단하면 좋아요. 부채라든가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적도 무난하게 있으면서 또
미래의 가치도 있는 종목들. 다만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종목보다는 당연히 이제 급등락이 조금 변동폭이 덜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이제 있고. 자, 두 번째는 안정형입니다. 안정형. 세 번째 안정형입니다. 세 번째 안정형. 이건 딱 말 그대로 나는 너무 이 간이 요만해. 그래가지고 나는 뭐 이런 것도 못하겠고 나는 그냥 내 적금보다는 조금 더 벌고 싶어. 그래가지고 정말 안전하고 탄탄한 기업들한테 그냥 넣어놓고 막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하기에 적당한 게 바로 안정형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크게 성장형, 안정성장형, 안정형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뉘는데, 자, 이거는 성향에 따라서 자, 성향에 따라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편입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홍주원이 이야기하는 가장 최적의 이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제 기준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초보분들이다 그랬을 때 성장형의 비중을 20% 정도로 하시고요. 안정성장형의 비중을 40% 정도로 하시고 안정형의 40% 정도로 편입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개인 투자자가 혼자서 투자를 할 때 누구의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고 혼자서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비중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 다만 주식에 내가 이제 할애할 수 있는 시간, 할애할 수 있는 노력, 할애할 수 있는 열정에 따라서 이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만약에 본인이 조금 더 나는 주식에 열정을 할애할 수 있는 열정과 시간과 노력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 난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은 요거를 조금 더 높이셔도 돼요. 예. 그러면 그런 식으로 성향에 따라서 편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다양한 노하우나 이렇게 전략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전략지 무료로 배포해 드리고 있으니까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홍전이 떴다 검색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의 공략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들어오셔야만,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만 받아가실 수 있고요.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바로 기법 이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아무튼 지금 이제 이런 포트폴리오를 성장형, 안정성장형, 안정형 이렇게 크게 대분류로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거는 이제 성향에 따라서 편입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 상관계수입니다. 이거 지금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 상관계수. 자, 이거 지금 노트 다시 키시고요. 자, 상관계수가 뭔지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에서 리스크 경감 효과를 보기 위한 개별 주식,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섹터 이렇게 나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별 주식 간의 상관계수로 구별을 하는 걸 보고 이제 우리가 상관계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건 뭐라고 적혀 있죠? 상관계수는 개별 주식 간의 연관성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연관성. 그럼 연관성을 어떻게 할까요? 연관성은. 자, 상관계수는 리스크 경감을 보기 위한 개별 주식 간의 상관계수라 그랬고, 상관계수는 개별 주식 간의 연관성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럼 이 연관성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 자, 크게 또 세 가지로 나뉩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죠? 마이너스 1, 0, 플러스 1로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가지고 이 화장품 관련주라고 쳤을 때 화장품 관련주를 두 종목을 샀어요. 그러면은 1이 됩니다. 1. 동일하게 움직이는 연관성이 깊을수록 플러스 1에 가까워집니다. 1에 가까워지고, 연관성이 그럼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화장품 관련주를 사놓고 반도체 섹터를 샀어요. 전혀 연관이 없죠. 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조금 붙었어. 어떻게 붙었어? 자, 화장품 관련주를 샀는데, 화장품 관련주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중국 소비재주에 해당이 됩니다. 왜 그럴까? 중국에서 많이 팔리니까. 국내보다 중국에서 더 많이 팔리니까 중국 소비재로 해결이 돼요. 그러면은 자, 기본적으로 0이 되려면은 좀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조금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게 좀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화장품 관련주를 샀어요. 중국 소비재죠. 그리고 밥솥을 샀어요. 혹은 중국 영유아를 샀어요. 뭐 애기 그 물품들, 아가방 컴퍼니를 샀어. 그럼 이건 중국 소비재지만 좀 애기에 해당되는 거고, 화장품도 중국 소비재주지만 좀 화장품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르지만 중국 소비재라는 거 큰 틀 안에 갇혀 있지만 테마 자체는 다르죠.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0 내지 0.5.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무튼 상관계수, 연관성이 깊으면 깊을수록 플러스 1에 가까워지고 연관성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진다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럼 우리가 이 상관계수를 할 때 포트폴리오를 편입을 할 때 어떻게 이걸 편입을 해야 되냐? 상관계수가 그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게끔 편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7종목을 편입을 한다. 이거 7종목이 예를 들어서 점수를 매겨볼게요. 1에 해당되는 종목이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2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5개가 남아있죠? 그러면 이제 0이 있어요. 뭐 이제 그 0에 가까운 종목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4개가 있어요. 한 3개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 0이 되죠. 그죠?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게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 또 4개가, 뭐 2개가 더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또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0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0이 된 거는 무난한 거예요. 근데 이게 숫자가 예를 들어가지고 다 상관계수를 고려해보니까 숫자가 7개 종목 중에 점수가 5점이 나왔어. 플러스 5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포트폴리오가 잘못된 거겠죠. 예를 들어서 근데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4가 나왔어. 다 7종목을 다 계산해보니까 마이너스 4가 나왔어요. 그럼 이 종목은 뭐예요? 이렇게 된 포트폴리오는 훌륭한 거죠. 훌륭한 거. 물론 이제 섹터마다 다르겠죠. 지금 근데 미래산업 섹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제조업 섹터에 투자를 했어요. 3차 산업이죠. 3차 산업 끝났는데 지금 4차 산업인데 3차 산업에 투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물론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미래 섹터에 해당되는 상관계수를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편입을 하자.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 4에 그러니까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일수록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자, 이런 종목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편입할 때 상관계수를 고려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포트폴리오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포트폴리오는 상관계수를 고려한 편입을 해야지만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활용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되게 어렵죠, 여러분. 근데 또 쉬워요. 왜 어려운 건 뭐냐면은 상관계수가 어려운 게 아니라 섹터를 어떻게 고를지가 어려운 거죠. 이거 포트폴리오는 지금 딱 이야기 들었을 때 쉽잖아요, 강의가. 제가 쉽게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강의는 쉬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가 하얘지고 잘 모르겠다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강의가 어려워요? 아니죠. 그럼 뭐가 어려운 거예요? 섹터를 어떻게 편입하지? 종목을 어떻게 구상을 하지? 이게 지금 상관계수를 어떻게 고려하지가 지금 여러분들의 최대 난관이죠. 이런 부분들은 노란통 메신저에서 다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 노란통 메신저에 입장을 해주시면요. 오늘도 이제 수익률이 53%가 났던 이런 오르비텍이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이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이 공략주를 드렸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직접 노란통에서 인증도 해주고 계시고요. 이렇게 오르비텍 33%다, 53%다 이렇게 인증을 해주시고 계시고 오늘도 공략주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 홍주원이 떴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입장해 주고 계시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50분까지 방송인데요.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만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이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아니, 들어오신 분 닉네임 보고 웃었어요, 지금. 왜요? 홍주원님 사랑해, 정말 사랑해라고 이제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들어오셔서 바로 나가셨네, 또.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얘기할 거는 네. 포트폴리오의 장점이에요. 이제 이 장점이 무엇일까라고 네. 생각한다 그러면은 저는 단연코 이거 딱 하나 뽑을 것 같아요.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가 잘 된다. 이거를 좀 뽑을 것 같거든요. 자, 리스크 관리라는 거는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리스크 관리를 대부분 못하는 이유가 뭘까? 대부분. 딱 하나입니다, 이유. 포트폴리오가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고, 포트폴리오를 구상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구상을 했더라도 잘못된 구상을 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가장 핵심인데,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상관계수를 고려한 편입을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적절한 비중을 우리가 또 이렇게 섞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되게 어려워요.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시면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시고요. 자, 포트폴리오의 장점은 단연코 리스크 관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리스크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나뉠까?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 자, 이것도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노트 또 키시고요. 볼펜 딱 잡아두세요. 자,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두 가지. 뭘까? 첫 번째는
체계적 리스크. 두 번째는 비체계적 리스크입니다. 체계적 리스크, 비체계적 리스크. 자, 근데 이 체계적 리스크, 비체계적 리스크 뭐야? 잘 모르시겠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체계적 리스크는 뭐냐면은, 자,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국채 금리가 상승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고,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면은, 나중에 이제 이게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황이 지속적으로 되면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주식 시장이 다 꺼지고, 다 무너져 내리고, 실물 경기도 파괴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경제론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이런 경제적, 실물 경제적, 거시 경제적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체계적 리스크라고 해요. 찾아오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또 뭐가 오고 있죠? 지금 오늘 이제 기사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모든 소득의 5% 정도를 추가 증세를 하겠다. 자, 이거는 뭐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납부해야 될 이제 세금이 좀 더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마트의 물가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올라가고 있죠. 왜 올라갈까? 지금 금리 변화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인플레이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지금까지 풀어졌던 이런 유동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우리에게 빚으로 다가옵니다. 빚으로 다가오면은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황이 같이 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스태그플레이션 왔을 때 이거는 보통 장기 불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경제대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다 예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가 체계적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고 있고 오고 있는 것들. 우리가 조금만 공부하면 다 알 수 있는 것들. 그럼 비체계적 리스크는 뭘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이 언제 미사일 쏠 줄 어떻게 알아? 그죠? 근데 북한 미사일 쏘면은 방산주 쫙 올라가고 시장 어떻게 돼요? 확 떨어지죠. 그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렇게 한 번씩 싸워. 그거 어떻게 돼요? 시장 쭉 또 죽습니다. 그 일본이 또 우리한테 뭐 이렇게 태클 걸어. 그럼 또 어떻게 돼? 또 죽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코로나라는 게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지 어떻게 알아요? 코로나도 비체계적 리스크로 찾아왔다가 지금 체계적 리스크로 변환된 사례이고, 북한이 핵 쏘고, 북한이 미사일 쏘고, 중국이랑 미국이랑 싸우고, 이런 거는 비체계적 리스크. 언제 어떻게 싸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은 체계적 리스크와 비체계적 리스크 이 두 가지가 같이 생존하고 있어요.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까? 해소 못 합니다. 그죠? 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체계적 리스크와 비체계적 리스크의 불확실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여기 다 해소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필수로다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마지막으로 투자 성향과 시장 상황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장점이 있어요.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조금 더 못 해드리거든요. 이제 마지막 한 개 남았는데 요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못 해드리니까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시면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고 이런 체계적 리스크와 비체계적 리스크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으며 그리고 또 상관계수 수를 어떻게 고려를 해가지고 편입을 해야 되는지까지 모두 다 이야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란통 메신저에 이렇게 입장을 해주시면요. 오늘 방송되는 이 자료들도 무료로 다시 올려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공략주도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파워넷, 오르비텍, 보령제약, 세로닉스 등 다양하게 수익률 어마어마하게 내셨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또 좋은 공략주를 하나 들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지금 오픈 채팅방, 지금 방송이 2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 시간에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홍전이 떴다를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야만 우리 좋은 공략주 받아보시고 다음 주에 내 계좌에도 빨간불을 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공략주가 네네. 약간 뭐 어떤 거라고 설명을 해주셨죠? 아까 세 가지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자, 지금 이제 미래 재료성에 네. 이제 부합이 되고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뭐 모멘텀도 좋고 재무 재료가 좋고 네. 또 모멘텀도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게 5G 네. 섹터예요. 근데 5G 섹터가 왜 지금 이 시국에? 자, 5G는 지금 모든 게 다 포함이 됩니다. 자율주행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또 뭐에 포함됩니까? AI에 포함되죠. 인공지능 포함되죠. 다 포함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5G 섹터의 핵심적인 아주 좋은 종목이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공유 받으시고요. 그리고 5G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노란통 안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5G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이브닝 주라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도 주린이 분들께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